지난 파리 올림픽 때의 일이었어요. 전 세계가 올림픽의 열기로 뜨거웠을 무렵, 저는 하키코로 인해 냉탕과 온탕을 오가고 있었죠. 하키코는 제가 살면서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영악하고 비열한 사람이었어요. 죽어야 끝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토록 입사하고 싶었던 언론회사에 입사하고도 모두 때려치고 싶을 만큼이요. 오늘은 그 힘든 시간을 지나올 수 있도록 도와준 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여기는 프랑스 파리, 하키코로 보이는 한 일본인 여기자가 침을 튀기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랑스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는 에일리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기자가 되고 싶었어요. 아빠가 아침마다 뉴스를 보셨는데 TV 속 기자의 모습이 멋있어 보였고 따라하고 싶었어요. 오랫동안 꿈꿔왔던 기자가 되던 날은 지금까지도 가슴 벅찬 순간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하지만 화려하게만 보이던 기자의 삶의 이면에는 상상도 못할 치열한 경쟁과 질투가 뒤섞여 있었어요. 특히 이번 올림픽 기간 동안 저는 그 어두운 이면을 온몸으로 겪었죠. 차라리 잊고 싶을 만큼 끔찍한 순간이었어요. 그 모든 고통의 시작점에는 바로 하키코라는 이름이 있었죠. 하키코, 그녀는 정말 끔찍한 사람이었어요. 일본 최고의 언론사에서 파견된 베테랑 기자로 겉으로는 미소를 지으며 친절한 척 다가왔지만 속으로는 제 성과를 하나하나 훔쳐가며 저를 무너뜨리더라고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녀가 얼마나 교활한 사람인지. 교활한 것도 똑똑해야 가능한 일이더라고요. 영악하고 비열한 하키코는 남들 눈에 보이지 않게 자신이 지정한 타겟을 괴롭혔어요. 불행하게도 그 타겟은 바로 저였습니다. 사건은 올림픽 개막식이 열리던 날이었어요. 저는 프랑스 대표팀의 스타 선수와 독점 인터뷰를 따내기 위해 수개월을 준비했어요. 선수와 인터뷰하기 위해 구단과 선수에게 러브콜을 무수히 날렸고 인터뷰 대본도 재차 수정을 거듭하며 정성스럽게 작성해서 사무실 책상 서랍에 넣어두었죠. 그렇게 인터뷰를 따내고야 말았어요. 열심히 노력한 만큼 드디어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하키코, 그 교활한 여우가 제 뒤통수를 쳤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인터뷰하려던 선수에게 더 큰 대가를 제시하며 접근했더라고요. 그 선수도 사람이었던지라 더 큰 대가를 선택하고 하키코와 먼저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그리고 제가 준비했던 인터뷰와 아주 유사한 인터뷰를 진행하더군요. 마치 제가 작성해둔 대본을 훔쳐간 사람처럼요. 이것은 제 심증이지만 하키코는 제 서랍을 열어본 것 같아요. 이 일을 사측에 얘기하면 괜히 일이 커질까봐. 저는 그저 자료 관리를 소홀하게 한 제 탓을 하며 한동안 자괴감에 빠져 지냈어요. 그녀는 제게 아무런 죄책감도 없었어요. 오히려 저를 보며 얄미운 미소를 지을 뿐이었죠. 그 미소,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는 한동안 미친 듯이 울었어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도저히 견딜 수 없었죠.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이 정도의 자괴감과 허무함에 빠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더 무서운 것은 하키코는 제 능력뿐만 아니라 저의 정신까지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다른 동료 기자들 사이에서 제 이미지를 서서히 깎아내리며 저를 고립시키려고 애를 썼죠. 하키코는 동료들 사이에 저에 대한 루머를 퍼뜨렸어요. 에일리는 아시아인들을 무시한다. 에일리는 프랑스 우월주의에 빠져 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마치 사실인양 뒤에서 얘기하고 다니더라고요. 어느새 저는 회사 안에서 은근한 왕따가 되었고 그녀는 그 중심에 있었지만 아무도 하키코의 계략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모두가 하키코가 흘린 루머를 믿고 저를 무시하거나 투명인간처럼 대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비참했던 순간은 아시아 음식 특집 기획을 위한 회의였는데 한 번도 제 이름이 언급되지 않더라고요. 아시아 음식 특집이다 보니 일본, 한국, 중국의 파견 경험이 있는 기자들과 본사의 기자들이 여러 섞여서 회의를 진행했는데 제가 제시하는 의견에 대한 피드백이 전혀 없더군요. 제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준비한 내용이었는데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 없었고 모두가 하키코의 눈치를 살피는 것 같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하키코가 팀장과 은밀한 관계라는 것은 모두가 암암리에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하키코의 말은
동료들 사이에서 큰 힘을 지니고 있었어요. 저는 회의실 한 구석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끔찍한 상황을 바라봐야만 했죠. 하키코의 눈밖에 나게 되면 왕따는 물론이고 업무적으로도 배제된다는 암묵적인 룰이 있었기 때문에 파리의 화려한 밤하늘 아래에서 저는 혼자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올림픽이라는 축제 속에서 저는 그저 외로이 버려진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파리의 거리를 걸으며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제 열정과 꿈은 차가운 현실 속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었죠.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걸까? 수많은 날을 자책했어요. 그저 정보를 얻고 나누는 성실한 기자가 되고 싶었을 뿐인데 열심히 한 죄밖에 없는 것 같은데 뛰어난 성과를 보여서 그녀의 눈에 띈 게 잘못된 걸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자책감에 빠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무너져 내린 그 찰나에 저의 운명을 뒤바꿀 한 인물이 나타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파리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전개가 시작되었어요. 그 시작은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심한 순간이었어요. 기자 생활을 그만두고 떠날 생각이었죠. 제 이름은 잊혀졌고 제 노력은 바닥으로 내팽개쳐졌으며 심지어 제 자신마저도 잃어가고 있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한숨을 내쉬며 파리 거리를 걷던 중 운명처럼 그를 만나게 되었어요. 바로 정진이라는 한국인 기자였습니다. 정진은 정말 기묘하게 그 순간 제 앞에 나타났어요.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저에게 불현듯 빛이 스며들어온 느낌이었죠.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운명이었을까요? 그날 파리 중심가에서 정진을 처음 봤을 때 저는 그저 단순히 한국에서 파견 온 또 다른 기자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가 다가와 건넨 첫 마디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에일리 기자님, 저랑 얘기 좀 하실래요? 정진은 저를 보고도 모르고 지나갈 법도 했는데 저를 알아보고는 인사를 건네왔어요. 그는 제가 얼마 전 쓴 기사를 읽었다고 했고 그 기사의 내용에 감동했다고 말했어요. 눈물로 쓰다시피 한 그 기사가 여전히 누군가의 마음을 울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그리고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내 이야기를 누군가 들어준다는 사실만으로요.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무너지기 직전에 저를 붙잡아주는 것 같았어요. 작은 말이지만 큰 위로로 와닿았죠. 그리고 놀랍게도 정진은 제가 준비했던 인터뷰가 어떻게 하키코에게 빼앗겼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하키코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믿겨지지 않았고 반갑기도 했지만 이 이야기를 꺼내봤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단호하고 진지했습니다. 그 따뜻함에 이끌려 저는 결국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하키코는 제 모든 걸 빼앗아갔어요. 제가 눈물을 참고 말했죠. 저에게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정진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모든 걸 이해한다는 듯이. 하지만 그가 꺼낸 다음 말이 저를 더 놀라게 했습니다. 에일리,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당신은 기자로서의 능력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능력을 잃지 않게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말에 놀라 몸을 굳혔어요. 그저 위로의 말 정도로 들릴 줄 알았던 그의 말에서 느껴진 단호함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었죠. 정진의 눈빛은 마치 무언가를 확신한 듯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는 저를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제가 절망에 빠진 걸 모른 척하지 않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를 도우려고 했죠. 그는 제게 다가와 이런 말을 했어요. 하키코가 교묘하게 당신을 무너뜨리려 한다면 당신은 그보다 더 강해져야 해요. 다시 일어서도록 도울게요. 그의 목소리엔 힘이 느껴졌고 그 말은 제게 위로 그 이상이었어요. 마치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정진의 그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강인함은 저를 서서히 끌어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순간은 따로 있었어요. 정진은 이미 하키코와의 문제를 알고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던 거였어요. 정진은 단순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끝내려는 게 아니라 이미 하키코의 행동을 파악하고 있었고 그 뒤에서 저를 지켜보며 어떻게든 도와줄 방법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무언가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어요.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확고함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의 결단력은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하키코가 아무리 교활하고 잔인하게 저를 무너뜨리려 해도 이제는 그에 맞서 싸울 사람이 생겼다는 사실이 제게는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날 정진은 제게 대책을 이야기했어요. 에일리,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해요. 하키코가 당신을 무너뜨리려는 수법을 역이용해야 해요.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찼고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하키코는 자신이 똑똑하고 치밀하다고 생각하며 저를 약자로 여기고 있었죠. 그러나 정진은 그런 하키코가 오히려 오만한 약자라며 그 점을 노려야 한다고 제안했어요. 하키코는 에일리를 깔보고 있기에 자신의 실수를 절대 예상하지 못할 겁니다. 그 틈을 파고드는 거예요. 먼저 정진은 저를 하키코의 수법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아주 명쾌한 전략을 짰어요. 첫 번째 단계는 증거 수집이었죠. 정진은 제가 하키코에게 빼앗긴 기사, 그리고 제가 그동안 해왔던 프로젝트를 정리하면서 그 과정에서 하키코가 얼마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 성과를 훔쳐갔는지 꼼꼼히 기록하자고 했습니다. 제가 미리 작성해둔 인터뷰 대본과 하키코의 실제 인터뷰가 얼마나 동일한지를 밝히기 위한 증거들을 차근차근 꼼꼼하게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하키코는 늘 교묘하게 자신의 흔적을 감췄어요. 그렇기에 아무도 그녀가 제 성과를 가로챘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정진은 하키코가 분명히 실수를 했을 것이라며 그녀의 허점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끈기 있게 증거를 찾던 중 저의 서랍에서 하키코의 배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하키코가 늘 정장에 달고 다니던 기자단 배지인데 그게 제 서랍에 있더군요. 저의 서랍을 뒤지다가 떨어뜨리고 간 거였어요. 정진의 말대로 하키코가 실수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파리 올림픽 공식 기자회견 날이 다가왔어요. 선수단과 코치단을 향해 기자들이 질문을 하고 그것들을 취합하여 각 기자들이 보도 자료를 발표하는 날이었죠. 하키코는 의기양양하게 그녀의 보도 자료를 자랑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정진은 하키코의 준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계획을 세워두었어요. 하키코가 올림픽 보도 자료를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연에 싣지 못하지만 하키코의 발표 이후 정진은 하키코의 발표 자료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하키코는 자신의 자료에 100% 자신이 있었기에 정진의 지적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하지만 정진은 자신이 보도할 정확한 데이터를 철저히 준비해 두었고 하키코가 잘못된 정보를 흘리고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고 구체적으로 폭로했습니다. 그 순간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모든 눈초리가 하키코에게로 집중되었어요. 하키코는 당황했지만 정진의 냉철한 지적 앞에서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었어요. 정진은 하키코가 저를 모욕하고 정신적으로 괴롭혔던 과거 행동까지 폭로하기 시작했어요. 제 서랍에서 발견되었던 하키코의 배지와 팀장과 하키코의 관계를 입증할 만한 증거와 함께요. 물론 아주 우아하고 세련된 방식으로 이를 풀어냈습니다. 어느 누구도 공정한 경쟁 속에서 누군가의 노력을 깎아내리며 성공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사와 부적절한 관계로 상위 평가를 받는 것은 다른 직원들의 노력을 짓밟는 행위고요. 라고 정진이 기자회견에서 선언하자 모든 시선이 하키코로 쏠렸죠. 그의 발언은 마치 칼처럼 하키코의 위상을 베어버리는 듯 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 하키코는 제게 다가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정말 내가 너를 질투해서 네 자료를 훔쳤다고 생각하니? 내 배지를 주어서 나에게 누명을 씌우는구나. 하지만 너나 그 한국놈은 절대 일본인을 이길 수 없을 거야. 그녀의 말투는 조롱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죠. 그러나 제 옆에 있던 정진은 조용히 그 말을 듣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누가 누구를 이긴다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저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 싸움에서 이긴 것은 진실이고 그 진실은 곧 에일리입니다. 정말 멋진 장면이었어요. 정진은 그 어떤 도발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그의 굳건한 자세는 하키코의 경멸적인 말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 저는 한국인들의 품위와 정의감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진은 그저 개인의 승리보다는 정의와 진실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었죠. 이렇게 해서 정진은 단순히 저를 구해준 것뿐만 아니라
제게 다시 한번 기자로서 자부심과 자존감을 되찾게 해주었어요. 한국인 특유의 강인함과 정의감으로 말이죠. 정진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쯤 완전히 무너졌을지도 몰라요. 파리 올림픽의 열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내 마음은 이미 정진에게 깊이 의지하고 있었어요. 그가 하키코의 음모를 한 번에 무너뜨리고 제 명예를 되찾아준 그날 이후 우리는 훨씬 더 가까워졌죠. 파리의 거리를 함께 걷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점점 더 그곳에 매료되기 시작했어요. 정진, 너는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고 냉철할 수 있어? 하키코가 그렇게 대놓고 비아냥거렸을 때 나는 정말 화가 났었거든. 나는 정진에게 궁금한 마음을 드러냈어요. 사실 그날 내가 느꼈던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정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에일리, 난 그렇게 배웠어. 남이 나를 모욕할 때는 내가 더 차분해져야 한다고. 그건 그 사람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거든. 그의 태도는 정말 대단했어요. 한국에서 그가 자라온 환경이 그에게 깊은 영향을 끼친 게 분명했죠. 하지만 상황은 예상보다 더 빨리 흘러갔습니다. 하키코는 잠시 잠잠해진 듯 했지만 올림픽 취재의 마지막 날 또 다른 일을 벌이기 시작했죠. 이번엔 더 교묘하고 음흉하게 시작하더군요. 기자들의 동료 평가 시스템을 이용해 정진과 저를 비난하는 내용을 조직적으로 퍼뜨리려 한 겁니다. 그녀는 비열한 방법으로 우리를 고립시키려 했죠. 그때 정진은 정말 차분하면서도 놀라운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우리가 대응할 방법은 하나뿐이에요. 진실과 공정함을 보여주는 거죠. 정진은 하키코의 비난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맡은 취재 프로젝트를 훨씬 더 철저하게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정진은 저를 데리고 한국 올림픽 대표팀의 훈련장을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한국의 올림픽 대표 선수들을 인터뷰했죠. 그곳에서 만난 한국 선수들은 놀라울 정도로 겸손하고 자기 일에 대해 헌신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정진은 그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었고 나는 그들의 이야기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키코는 그 순간에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녀는 이번엔 선수들 사이에 정진에 대한 험담을 퍼뜨리려 했어요. 그녀가 한국과 일본 간의 역사적 감정을 이용해 한국인 정진을 더 나쁘게 몰아가려 한 거죠. 사실 정진은 원래 교활하고 믿을 수 없는 편이긴 해요. 앞에서는 진실한 척하지만 뒤에서는 뒷담화가 취미죠. 같은 한국인 선수들을 내세워 그의 이득을 취할 뿐이에요. 그의 말을 모두 신뢰하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하키코는 교묘하게 악담을 퍼뜨리며 선수들의 불안을 자극하려 했어요. 그때 정진은 다시 한번 강력한 대응을 보여줬습니다. 나는 말로 누군가를 설득하지 않아. 내 행동으로 보여줄 뿐이야. 그는 정말로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자신의 일에 집중했습니다. 정중하고 진지한 태도로 한국 선수단과 인터뷰를 시작했고, 선수들은 정진의 진실된 태도에 마음을 열고 진정성을 깨닫게 되었어요. 결국 하키코의 교묘한 시도는 실패로 끝났죠. 하지만 더 대박인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죠. 한국 본사로부터 정진이 하키코의 상사로 전출을 가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키코와 전 팀장의 부적절한 관계가 토로되면서 팀장의 자리를 정진이 차지하게 된 거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정진은 이번 파리 올림픽의 좋은 퀄리티의 취재를 몇 차례 해내요. 그의 능력이 입소문으로 퍼져 있었거든요. 이 충격적인 소식은 모든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하키코는 이제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 없을 뿐 아니라 정진의 지휘 아래에서 일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겁니다. 하키코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그녀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반면 정진은 여전히 담담한 미소로 그녀를 바라봤죠.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이긴다. 그리고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요. 파리 올림픽의 열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내 마음은 이미 정진에게 깊이 의지하고 있었어요. 며칠 후 아주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키코가 기획했던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 프로젝트는 일본에서 벌어지는 큰 이벤트와 관련된 일이었어요. 그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명예를 회복하고 자신이 정진보다 뛰어나다는 걸 증명하려 했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어요.
일본과 한국 간의 미묘한 문화 차이 때문에 하키코가 작성한 보고서가 문화적 무지로 비난받게 된 거예요. 일본의 관점에서만 일을 처리하던 그녀는 한국 시장의 중요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던 거죠. 그 순간 정진이 등장했어요. 그는 회사 내에서 한국과 일본 양쪽 문화를 이해하고 있는 유일한 전문가였고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내며 대안을 제시했죠. 정진은 그녀의 부족함을 비판하는 대신 부드럽게 상황을 정리해 나갔어요. 이건 일본과 한국 모두에게 중요한 프로젝트니까 각국의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해요. 하키코 씨의 의견도 물론 중요하지만 한국의 관점을 조금 더 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진의 말은 회사 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그의 침착한 대응은 모든 이들의 신뢰를 얻었고 하키코는 본의 아니게 자신이 처한 위기를 깨닫게 되었죠. 그녀의 계획은 무너졌고 오히려 정진의 기획이 더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어요. 하키코는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에 비해 정진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정진의 차분한 태도에 하키코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그녀의 자존심이 상했지만 결국 정진의 방식대로 모든 일이 처리되고 있었거든요. 정진의 성공은 그 자체로 통쾌한 승리였어요. 그는 누군가를 굴복시키지 않고 자신의 지혜와 침착함으로 하키코를 무력화시켰죠. 회사 내부에서도 그녀의 신뢰도는 떨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정진은 여전히 그녀를 대할 때마다 공손하고 겸손하게 행동했어요. 나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한국인의 진정한 강인함과 지혜가 무엇인지 다시금 깨달았어요. 그건 무력을 사용하거나 상대를 짓밟는 것이 아닌 자신만의 올바른 원칙을 지키며 결과로 승리하는 것이었어요. 정진은 그런 원칙을 몸소 실천하며 자연스럽게 하키코를 이긴 거죠. 하키코는 결국 더 이상 정진을 괴롭히거나 도전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정진이 상사로서 제시하는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었죠. 그녀의 얼굴은 무력감으로 물들었지만 정진은 여전히 자신의 일에 집중하며 회사 내에서 더 많은 신뢰를 쌓아가고 있었어요. 결국 하키코는 복수를 꿈꾸었지만 이제 더 이상 정진에게 도전할 용기를 내지 못하게 되었어요. 정진의 실력과 인내심, 그리고 그의 차분한 대응은 그녀에게 강한 벽으로 다가왔고 하키코는 그 벽을 넘을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이 과정에서 저는 점점 더 정진을 존경하게 됐고 그의 강인함과 품위에 깊이 매료되었어요. 나는 한국인의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순간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이 솟아올랐어요. 정진, 이제 팀장님이라고 불러야 할까? 언젠가 한국에 꼭 가보고 싶어. 내가 말해준 모든 걸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졌어. 나는 그에게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럼 내 고향에서 함께 한번 돌아보자. 한국에는 보여줄 것이 정말 많거든. 저는 정말 한국에 가기로 결심을 했고 얼마 뒤 한국에 도착했어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마치 새로운 세상에 들어온 것 같았어요. 서울의 전통 한옥과 높은 빌딩들과 세련된 거리들, 그리고 어디를 가나 느껴지는 활기찬 에너지가 나를 매료시켰죠. 한국은 나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주는 것만 같았어요. 정진을 만난 날, 그는 제게 한국을 제대로 소개시켜주겠다며 은진을 소개해 주었어요. 은진은 대학에서 한국 건축과 예술을 전공한 사람으로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단순히 한국을 소개해주는 가이드가 아니었어요. 그녀의 열정과 해박한 지식은 마치 한국의 살아있는 역사책 같았죠. 우리는 먼저 경복궁에 갔어요. 그 거대한 궁궐을 둘러보는 동안 은지는 이곳이 과거의 왕들이 살던 곳이었고 한국의 건축이 얼마나 섬세하고 과학적인지 설명해 주었죠.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배경으로 한복을 입은 외국인들이 사진을 찍는 모습에 나도 그들과 다르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의 문화는 이제 세계의 것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 후 우리는 인사동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만난 전통 공예품 가게들, 그리고 한국의 다양한 전통 음식들은 나에게 새로운 감동을 선사했어요. 특히 한국의 한정식은 내 입맛을 완전히 사로잡았죠. 은지는 내가 좋아할 만한 한국 전통 음식들을 추천해 주었고 그 중에서 비빔밥과 잡채는 내 인생 최고의 음식으로 기억될 거예요.
그러나 그날의 가장 극적인 순간은 우리가 한강공원에 갔을 때 일어났어요. 은진과 함께 한강변을 걸으며 한국의 현대적이고도 자연과 어우러진 도심 풍경을 감상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은진이 무언가 떠오른 듯 나를 한쪽으로 데려갔어요. 그녀는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에일리, 내가 정진에 대해 모르는 게 있어. 너는 정진을 그냥 훌륭한 기자로만 알고 있겠지만 사실 그녀의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정진은 단순히 성공적인 기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한국 내 어떤 큰 기업의 후계자였던 거예요. 그의 가족은 한국에서 가장 큰 미디어 회사 중 하나를 운영하고 있었고, 정진은 자신이 가진 특권을 감추고 스스로의 힘으로 성공하려 했던 거였죠. 그의 겸손함과 철저한 자기관리는 그 배경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어요. 나는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정진에 대한 경외심이 더 커졌어요. 그는 그저 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을 갈고 닦으며 성공을 이룬 사람이었어요. 그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된 나는 정진과의 관계가 한층 더 깊어졌어요. 우리는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며 진정한 우정을 쌓아갔어요. 정진은 자신의 힘으로 모든 걸 이룬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과 우정을 나누고 있다는 것이 나에게는 더없이 영광스러웠어요. 한국에서의 이 모든 경험은 파리에서 겪었던 그 어둠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이제 나는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고, 이곳에서 느낀 따뜻함과 우정은 나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정진과 은진과의 우정은 이제 나의 삶의 큰 부분이 되었고, 나는 그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한국은 내게 새로운 시작을 주었고, 나는 그 시작을 다시금 이어갈 준비가 되었어요. 내가 발견한 한국의 반전 매력은 나를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며 앞으로도 나의 삶에 큰 영향을 줄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죠.